지난 영상에서 확실한 방향성보다 시장을 바라볼 때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나스닥 선물 거래를 하는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단기 방향성을 공유해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있는 구간인지 없는 구간인지부터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분을 남겨두는 것이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스닥의 신고가 경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관점에서 상단 숏 베팅이 유리하다는 관점대로 공유를 드렸고, 숏 전략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장기 조정 관점이 틀렸더라도 나스닥이 다시 신고가 경신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미 만들어 오는 상황이죠. 방향성을 맞추는 것과 수익을 내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9월 FOMC 전까지 명확한 추세나 방향성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추세에 대한 고집스러운 매매보다는 기술적인 구간을 이용해서 짧게 거래를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매매를 할 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횡보를 할 수도 있다고 모든 가능성을 똑같이 놓고 보면 결국 거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확보를 하고, 큰 방향성에 대한 맥락은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하나의 관점으로 좁혀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방향은 여전히 긴 기간에 걸친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장기 하락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서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금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금의 흐름은 완만하게 눌렸다가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림이었습니다. 보통 금의 경우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매집 구간이나 지지 구간에서 가격 반응이 비교적 정직하게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이번 움직임도 제가 체크하고 있었던 지지 구간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만에 4%의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위쪽으로 가격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채 바이백 확대와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서 장기 금리와 달러가 빠르게 내려왔고, 이것도 금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금이 왜 올랐느냐 하나의 이유로 단정짓는 게 아니라, 제가 체크하고 있던 지지 구간이 가격 반응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차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채권, 오일, 그리고 나스닥까지 서로 다른 종목인데 차트에서 어떤 맥락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오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준으로 보고 있었던 가격이 $80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80가 중요한 만큼 얼마 전 공유 들었던 타점에서 실제 포지션을 잡았고 $85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이란 상황도 같이 봐야 되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국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오일에는 다시 공급 차질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심플하죠. $80 위에서 계속 버틴다면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주는 부담 역시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오래 유지가 된다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말씀드릴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미국 소비입니다. 최근 나온 데이터에선 소비의 둔화 신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7월 미국 소매 판매는 시장에서 0.1 증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0.6%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2%에서 4.3%,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와 소비 여력은 약해지는데 물가에 대한 불안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계속 제가 이야기해왔던 스태그플레이션 관점에서 체크해야 하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다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은 이미 지나간 분기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비 둔화가 이번 실적에 전부 반영되어 있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 둔화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다음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를 줄이면 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높은 금리로 비용 부담까지 계속되는데 매출 성장까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게 다음 분기에 매출과 마진 그리고 가이던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장주들의 매출 성장이나 가이던스까지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나스닥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근거도 이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장기 국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에 수요가 들어오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 쪽 둔화 신호가 나오는 와중에도 장기 금리가 오히려 크게 튀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를 넘어서면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후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금리가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5.2냐 5.3%냐 이게 아니죠. 장기 금리가 실제로 5.3%를 넘어가는 가격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도 장기채가 강하게 매수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 장기채를 보유하는데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미국의 재정 부담이나 앞으로 계속 공급되는 국채 물량에 대한 부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는 둔화될 수 있는데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 제가 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상당히 잘 들어맞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장기 금리는 그 자체로 나스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당겨서 평가받는 성장주인 나스닥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장기 금리가 급등했던 구간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주가 강하게 밀렸었고 나스닥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루의 움직임만 가지고 장기 금리가 나스닥 하락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높은 시장에서는 높은 장기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 자체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경기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일과 에너지 가격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소비자들의 물가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나오는데도 장기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음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가 기존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관점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금 차트를 보거나 오일 차트를 봤을 때 차트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이 종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조건들이 하나씩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달러의 방향은 조금 더 봐야 하지만 장기 하락 관점을 폐기할 이유는 아직 없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매매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락을 보고 있다고 해서 이 관점을 그대로 선물 매매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물과 선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더라도 대응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선물 숏배팅을 몇 달 동안 무작정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신고가 경신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하고 숏커버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 관점은 시장의 맥락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선물 거래는 그 안에 나오는 기술적 구간을 이용하려는 생각입니다. 지금 9월 FOMC 전까지 제가 거래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큰 방향은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리에서 숏 배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만 잘라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기 하락 방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파동 구조를 보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중간에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다음 하락 파동이 어떻게 움직일지 차트를 직접 작도해 나가면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확률이 높은 예상 경로를 보자면 신고가 갱신을 하느냐 하방 이탈을 하느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나스닥이 수급을 다시 받아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이 얼마나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만약 이번에 나온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면은 하단 매물대까지 가격 이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파로 일시적인 보도리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패턴들이 이야기하는 건 매물대를 쌓는 과정이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스퀴징을 위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언급 들었었던 이번 연도 시초가까지 가격 하락을 이뤄낼 수 있는 장기적인 하락 관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은 크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에서 매물대 상단을 공략하고 매물대 하단을 익절과 매수 공략을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예상 경로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는데 이런
실시간 포지션이나 타점, 파동 분석은 제가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하고 트레이딩 라이브 혹은 매주 월요일날 공개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채널에 놀러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것과 지금 당장 숏을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FOMC 전까지는 기술적인 구간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큰 관점이 계속해서 유효한지 하나씩 조건들을 확인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투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물만 거래하시는지 현물만 하시는지 아니면 둘 다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결과를 보고 다음 영상에선 현재 같은 시장을 보고 있더라도 현물과 선물 혹은 두 종목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유용할지 그 부분들을 관점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와 같이 지켜보시죠.